또 버핏은 우리는 컬처,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문화의 핵심은 계속 배우는 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거는 지난 3년이 아니라 지난 13년을 되돌리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지금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는 전혀 의문시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이제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직 교체권 있었지만 역시 그냥 버핏이 연임을 했죠. 네네.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 네. 대외적으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끌고 갈 그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인정하는 후계자가 있습니까? 네, 있고요. 일단 이사회 독립성이랑 후계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명확한 후계 구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은 좀 다른 갈래의 요청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훌륭한 지배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독립적인 이사회가 존재하고 그 이사회가 믿을 만한 경영진을 선임을 해서 경영진은 선관 의무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게 뭐 예쁜 그림인데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버크셔와 버핏에 대해서는 이제 버핏이 버크셔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한 후계 구도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독립적이고 뭐고 이거는 좋은데 결국은 이 독립성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추구를 하느냐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버핏만큼의 능력과 신뢰를 다 갖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에 나와서 이기고 들어왔는데 이기고 들어온 장수가 이제 개선식에서 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창을 들고 있는 폼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은 계속 나오고 특히나 또 요즘에 그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또 ESG 요구도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매년 등장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독립적으로 해라라는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버핏은 회사를 누가 가장 잘 이끌고 갈 거냐. 나는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뭐 좀 그런 태도이고요. 근데 후계 구도 버핏은 나이를 많이 먹었고 본인이 이제 뭐 그 자리에 없는 나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얘기는 9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기는 한데 버핏은 1969년에 이미 은퇴를 한 상태거든요. 은퇴를 했어요. 그때 1957년부터 69년까지 자기의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펀드를 운용을 했고요. 그 펀드에서 67년부터 나 좀 이제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칭얼칭얼 하다가 칭얼칭얼 해놓고 68년에 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바로 다음에 아무튼 69년에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펀드를 접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이후로 그분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버크셔는 뭔데 했을 때 버크셔는 1965년부터 본인이 대주주가 되어서 그러니까 펀드 시절에 펀드 자금으로 대주주가 돼서 그리고 또 펀드에서 또 이사회 참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 주주, 자기 펀드가 최대 주주니까 본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앉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않고 그냥 그 이사회 의장 자리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65년이 69년보다 훨씬 더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65년부터 부업으로 하고 있던 버크셔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자리를 지금까지 맡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지금 당장 집에 가다가 트럭에 치이더라도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라는 얘기를 1990년대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후임자인데라고 했을 때 좀 몇 번 바뀌긴 했어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후계 구도는 총 4명이 분담을 해서 업무를 가져가는데 일단은 아지트 제인이라고 그 보험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버크셔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 뭐 에너지 회사도 있고
기타 뭐 철도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테드 웨실러랑 토드 콤즈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투자를 담당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번에 주총에서. 그러면은 그 그렉 에이블 저 사람이 당신만큼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냐? 그냥 버핏은 이번에 그 엘러가니 투자 때도 말했지만 그냥 잠깐 고민하고 이거 살만한데? 라고 해서 그냥 그 몇십 조를 그냥 벌컥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그냥 뭐 그 멀티 빌리언 달러를 그냥 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뭐 그렉 에이블에게도 생기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건데 그게 뭐 어떤 사사건건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닐 거고 전반적인 권한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게 되고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계 구도, 그러니까 대신해서 계속 투자해 나가고 관리할 사람은 있으나 나처럼 사고 싶을 때 확 사고 이러지는 건가? 뭐 아마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결을 통해서 한번 추인을 하겠죠. 그 과정. 네, 그래서 버핏은 버핏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버핏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이거는 불가능이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버핏도 너무 잘 알 거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사건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 후계자로 꼽히던 사람이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쫓겨나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그렉 에이블이라는 사람도 그 벅셔 해서웨이 에너지라는 회사를 벅셔가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따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이번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후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갖는 거는 투자 성향이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야나 어떤 기준으로 투자의 어떤 그 투자 행위를 해나갈 것이냐. 근데 최근에 뭐 버핏답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 상장할 때 그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네네네. 경우도 저 버크셔에서 했다 해서 워렌 버핏이 산 주식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워렌 버핏이 결정한 거겠냐?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네, 저 뭐 최근에 또 작년이었나요? 아마존도 샀는데, 네, 아마존은 왜 샀냐 하니까, 그건 내가 산 거 아니고 그 둘 중에 한 명이 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둘 중에 누굴 찍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산 것도 약간 복수의 매니저에 의한 복수의 의사결정이었다. 내가 결정한 것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체계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분화가 돼 있고, 그러면은 버핏 스타일이랑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래서 버핏 스타일이 뭔데? 라는 질문인 거고,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PR, PBR 싼 걸 산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버핏은 1971년에 PR 15배짜리를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PR 15배면 좀 비싼 가치. 예, 그레이엄 치고는 그레이엄의 관점에서는 되게 비싼 거죠. 네. 그래서 그 비싼 PR 높은 주식들을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사왔었고,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들도 버핏은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버핏의 스타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버핏의 스타일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훌륭한 경영진이 경영을 해 나가고 있고 경제적 혜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혜자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혜자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회사가 추가 투자를 많이 안 하고도 좀 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보통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캐펙스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캐펙스 투자가 많지 않은 상태로도 과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은 이게 버핏은 뭐 테크 회사를 사지 않는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준들은 별로 중요한 기준 아니에요. 핵심적인 기준은 내가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캐펙스가 적은 상태로 이제 높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뭐 애플이나 아마존 등을 봤을 때 그 오너
오너 어닝즈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애플은 그 기준에 너무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사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아마존을 산 것도 그 오너 어닝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매니저마다 어떤 세부적으로 이 사람이 고르는 회사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 회사를 골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인 어떤 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어떤 합의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또 버핏은 우리는 컬처,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문화의 핵심은 계속 배우는 거. 라고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도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실수하고 배워가고 실수하고 배워가고, 그래서 이런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뭔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뭔가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고 워렌 버핏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러지만 사실 또 찰리 먼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워렌 버핏의 파트너. 근데 이분도 요번에 주주총회에서 로빈후드를 언급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단타 행위를 조장하고 도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이 로빈후드라는 이 어플 때문에 단타화 돼가고 있는 건가요? 미국 시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사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요? 네, 비슷해요. 다. 안 그러면은 버핏이 언제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투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거의 매번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사람들이 되게 단기적인 시야로 매매를 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네,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로빈후드에 대한 비난은 좀 있었던 것 같고, 로빈후드가 약간 그런 게 있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고객들이 뭘 사고 파는지를 로빈후드 직원들은 그걸 다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미리 사고 팔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단타를 부추기면서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율도 꽤 높아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을 그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거는 이 로빈후드에 대해서 이제 로빈후드가 몰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의 구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버핏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렇게 걔네가 몰락을 하더라도 로빈후드의 내부자들은 돈을 벌지 않았냐라고 버핏은 얘기를 하고, 그럼 먼거가 그럼 정의 조금 구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버핏은 그 정도면 나도 동의할게라고 이제 좀 약간 만담을 주고받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요즘 미국 시장,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급격한 여러 가지,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하루 장중에도 막 움직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뭔가 미국 시장이 단타 성향으로 바뀌고 그거에 따른 또 ETF라든가 AI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개의 파생이 또 연계가 되면서 이게 시장이 되게 거칠게 변동성이 확 커진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니냐. 나스닥이 됐든 미국 시장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문제고요. 근데 비단 올해 혹은 작년만의 문제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주식을 한번 사면은 이제 보통 몇 달, 몇 년 동안 보유를 하는가.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짧아져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또 좀 약간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하는 ETF 상품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매매를 많이 하고,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투자자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변동성,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자꾸 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자꾸 다 바뀐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그건 아니다. 원래서부터 이렇게 해왔었다. 네,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트렌드고 최근에 그러니까 일간 변동폭이 심해서 사람들이 단기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단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것도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냐, 인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인 거고. 그리고 이게 유동성이 흡수되는 시기에는 보통 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일이다. 2018년에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먹어서 그렇지 2018년도 아주 안 좋은 장이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큰 급락이 한 3번은 있었고요. 2월, 6월, 10월이었나? 네, 되게 큰 급락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 2017년에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17년에 시장에 처음 진입한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2018년이 되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금융위기인가요? 그러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9년, 20년 이제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좀 주식이 쉽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을 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생겼고 근데 또 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최근에 그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 우리가 요건 또 이제 좀 매크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유동성 흡수, 이게 코로나 이후에 풀렸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2년간을 되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난 2년 혹은 지난 3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거는 지난 3년이 아니라 지난 13년을 되돌리는 과정인 거거든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는 다 지나간 일, 끝난 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를 얻어맞고 유동성을 많이 풀고 그러다가 그 QE4까지 했잖아요. 그때 늘어난 유동성이 아직 회수가 안 됐고 2015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17년부터 이제 QT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하고 QT는 한참 후에 했는데 지금은 왜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QT를 하느냐 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사실 그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때 2017년, 18년이 QT는 하다 말았어요. QT 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2019년에 다시 금리 인하를 했고 그때 이제 금리 올리고 QT를 하다 보니까 그때 BBB 등급 약간 좀 간당간당한 회사의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고 그런 회사들이 유동성의 위기에 좀 처했거든요. 그때 이거를 조금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었고 그때 좀 풀다가 풀던 중에 이제 코로나를 얻어맞았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2017년까지 쌓여 있었던 거를 이제 해소를 하느라 QT를 하는 건데 QT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왜 하다 말았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하다 만 거고 하다 만 거는 이제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경기도 꽤 좋으니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냐? 시장에 돈은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거품은 너무 심하니까 라는 거 그런 이유에서 QT를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또 약간 뭐 기준금리의 좀 그 정책 금리로서의 유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밑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시각이긴 한데 그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QT를 지금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는 전혀 의문시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13년치를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달 안에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홍진채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게 긴축이 13년간에 일어났던 유동성을 어느 정도는 거둬야 되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게 그리고 좀 심하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자산의 뭐 비중 축소라든가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 네.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포지션을 조정을 해놓으니까. 네네. 근데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사실 뭐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이든 축소되는 국면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게 이럴 때 특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서 샤샤샥 그치 한 발 앞서서 네. 눈치 보고 있다가 네네.
딱 신호 발생하면 빨리 팔든가 네. 아니면 더 사든가. 네, 보통 그러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2020년과 2021년이 장이 또 달랐잖아요. 2020년은 그때는 이제 저는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닐 줄을 몰랐어요. 사실 우량주 장기 투자 이런 거는 되게 언제나 막 소외되고 좀 외롭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언택트 주식 그냥 들고 있으면 돼. 뭐 조금 단기간의 주가 하락에 겁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진리처럼 떠받들여졌었는데 2021년이 되니까 그런 얘기는 좀 사라지고 트렌드는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민하게 샀다 팔았다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잘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작년에 성과가 안 좋았고 근데 사실 그걸 안 했어도 대체로 안 좋았고 근데 그걸 잘한 사람들은 작년에 상반기에도 벌고 하반기에도 벌고 잘했죠. 이런 친구들이 2022년에도 그래 역시 난 주식을 잘해 이러면서 기민하게 하다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잘 벌었던 친구들조차 이제 올해 무너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민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어떤 의무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사실 돈을 잘 버는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냥 들고 있으면은 1년에 한 3번 정도는 남은 그러니까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 오고 1년에 3번 정도를 그냥 내가 잘 버텨서 잘 먹으면은 1년 지나서 보면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 있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유동성 확장 구간이건 유동성 축소 구간이건 애매한 구간이건 사실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 컴플라이언스에 걸리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뭐 작년까지는 살 주식이 되게 안 보여가지고 저희는 좀 현금 비중이 높은 상태였고 좀 극단적으로는 현금 비중 50%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올해 초에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던 시기 즈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돈은 들어오는데 안 샀죠. 안 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 건데 그러고 1월에도 거의 안 사고 하다가 2월 하순 정도?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을 좀 사다가 그때 이제 싼 주식들이 꽤 보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안 사고 일단 살 만큼은 적당히 샀으니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또 5월 되니까 또 이제 주식들이 와장창창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이 이 가격에 왜 있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들이 사고 싶은 주식이 막 생겼다. 꽤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긴축의 영향은 주식시장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을 줄인다든가 뭐 판다든가 이러진 않는다. 그쵸. 예, 되게 핵심을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우리가 매크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방송에서도 지금 뭐 연준이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현인 분들께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그래서 매크로를 다 무시해라. 하나도 쳐다보지 마라.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은 진짜 내가 투자해놓은 회사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은 게 매크로가 좋아서 그냥 묻어가서 좋은 건지 그냥 잘해서 좋은 건지 혹은 실적이 안 좋을 때 매크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와중에 잘 버티고 있는 건지 회사가 뭘 잘 못해서 못한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일단은 보기는 보되 그 매크로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1대1로 매매와 매치를 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매크로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잘 버텨나가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회사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지를 내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없는 거죠. 네, 단지 그러한 전망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종목의 변경은 있어도 매도하거나 이러진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큰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또 뭔가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인플레가 왔다. 그러면은 인플레 방어주는 뭐냐?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곡물가 올랐는데 뭐 곡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음식료 주식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제 마진은 높아졌고 근데 뭐 석유화학은 지금 이걸 가격 전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석유화학은 사지 말고 뭐 정유주를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민한 대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시도도 해봤지만 이게 내 능력이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건 깨달았고 그것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점,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긴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한 시점에서 그냥 괜찮게 보고 계시는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주식은 아무래도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을 테니까 종목은 그러니까 섹터, 업종, 산업, 업종.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뭐 알 분들은 다 아셔서 뭐 저도 뭐 대답을 못 할 건 아닌데 그렇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대답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질문이 그 이번 버크셔 주총에서 그 어떤 그 어린 여자분께서 나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주주총회를 5번째 참석을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버크셔. 네,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막 얘기를 하더니 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주식 하나만 추천해 준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네, 버핏 멍거도 5번이나 왔다고 고맙다 하면서 열심히 잘 듣고 있다가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네 이러면서 버핏도 빵 터졌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사와 그럴 이제 인플레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회사는 좀 많이 판가름이 났어요. 뭐 버핏 클럽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제가 기고문을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약간 정리를 해놨고 뭐 이것저것 있어요. 뭐 소비재 업종들은 대체로 그 물류비나 그 원가 올라간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뭐 건설도 뭐 건자재 그 이제 건설 단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마진 깨진 것도 많이 보였고 자동차는 되게 큰 수혜를 보고 있고 자동차는 판매 단가도 올라갔는데 인센티브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중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 근데 그러면 반도체 생산이 재개가 돼서 공급이 풀리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공급이 풀리면 또 생산하는 만큼 바로 팔 수 있고 그러니까 공급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약간 뭐 양수겸장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자동차는 되게 좋은 상황이고 뭐 반도체도 뭐 가격은 뭐 그 판매 단가는 조금 빠졌지만 상당히 괜찮은 이익을 보여줬고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 뭐 그런 건 이제 그 실적을 뜯어서 보면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저항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판가름이 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버틴 회사들은 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걸 못 버틴 회사들은 거기에 맞게 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 회사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힘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 그렇지. 그러니까 회사가 좀 인플레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펀더멘탈이 약하다라는 게 드러났지만 가격이 더 많이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은 기민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CPI는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은 꺾였고 5월에 꺾였나요? 그 CPI는 조금 꺾였고 5월에 발표된 4월 지표가 꺾였죠. 네, CPI는 조금 꺾였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모종의 이유로 이것도 자기만의 판단이겠죠. CPI가 앞으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회사가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잘 버틴 회사들은 막상 이제 또 매크로가 반등을 할 때는 요런 주식들의 요런 회사들의 주가는 또 조금 무겁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인플레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서 한계 상황에 있던 회사들은 그런 회사는 오히려 인플레가 조금 완화됐을 때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식이 어디냐를 찾는 것보다도 그 주식이 그래서 지금 싸냐 비싸냐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이게 좀 더 네.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리 그렇죠. 좋아도 방어를 한다 해도 많이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면 매력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얼마만큼이 싼 건데라고 하면 이제 아까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그 기준들을 잡는 거가 이제 어떤 투자자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 안 좋은 회사는 있어도 안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때그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는 요런 점으로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건 또 회사가 좀 허술해도 좀 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 투자자로서 관점을 좀 다양하게 시장을 좀
복잡하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려는, 그러니까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어야겠네요. 네,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보다. 네, 뭐 이런 주식 사세요, 이런 주식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우리가 점쟁이를 안 믿지만 그래도 점보러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네. 그냥 하나의 그 순간의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유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돈이 관련돼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거라는 거, 투자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어떤 주식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앞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앞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과 셀카를 찍지는 못하고 멀리서 찍은 저만의 셀카는 찍었습니다. 네. 라쿤 자산운영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